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운명을 가를 사법 슈퍼위크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모레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도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한편 의대생 복귀 시한이 이번 주에 마감되면서 의대교육 파행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격 인터뷰에선 국민의힘 이뇨환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선 품격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3월 24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걱정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산림당국과 지자체에서 산불 진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조한 대기에 강풍까지 불면서 계속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산청 산불 진화율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71% 수준입니다. 어제 일몰과 함께 헬기는 모두 철수했고 특수 진화대원 1,500명을 투입해 민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산불이 밤새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한 1,368헥타르, 불 길이도 43km 번졌는데요. 이 가운데 30km는 진화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 남은 불의 길이는 13km 점차 줄어들긴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일출 이후에 헬기를 더 투입해서 총 36대 정도 투입할 예정이거든요. 현재 인근 주민 589명은 13곳으로 나눠서 대피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는데 산청에선 산불 진화대원과 인솔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죠? 예. 이번 산불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산불 진화대원 3명과 이 공무원 1명이 고립돼 사망했습니다. 창녕군 소속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숨진 대원은 모두 60대였고 인솔 공무원은 2021년 입직한 30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들과 함께 현장에 투입됐다 구조된 진화대원 5명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겨우 목숨을 구한 생존자의 가족들 역시 숨진 이들 모두 초행길이어서 허둥대다 사제로 내몰렸다. 위험한 상황의 전문 소방대원도 아닌 진화대원을 총알바지처럼 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소속인 창녕군은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고 지역에서 예정된 각종 행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민가 피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불이 확산되다 보니 피난 행렬이 종일 이어지면서 당초 마련된 대피소도 좀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 산청뿐 아니라 다른 지역 산불 피해도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대형 산불로 인해서 피해 면적이 7,778헥타르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축구장 만여 개를 합친 크기에 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울산 울주군 산불은 어제 오전 3단계로 격상됐고 오후 8시 기준 72% 정도 진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충북 옥천군 청성면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 산림청은 오후 4시쯤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난 사태가 선포된 울산, 경남북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6억 원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산불 경계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국가유산도 피해를 입었죠? 네, 경남 기념물인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라고 있는데요. 일부 가지는 남아있지만 상당 부분 꺾이거나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고려시대 강민첨 장군이 심은 나무로 알려졌는데 나무 높이는 27m, 두께는 9.3m에 달하고 이 나이가 90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네. 1983년 경남 기념물로 지정됐고요. 마을 사람들이 이 나무를 신성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지금 이뿐 아니라 경북 의성 울남사도 화마로 각종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알려진 곳인데 각종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요.
대신 산불에 휩싸이기 전에 이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던 중요 문화유산은 안 자는 곳으로 일단 옮겨졌습니다. 네. 국가유산청은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 원인은 드러났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발생한 산청에서 처음 번진 산불은 예초기에서 튄 불씨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북 의성군에서도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다가 산불이 났고요. 지금 이 실화로 확정되면 이 실화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직접적인 원인은 제각각이지만 이번 산불이 진화 작업에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번진 건 기상 조건 때문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남쪽 고기압, 반시바계 방향으로 도는 북쪽 고기압이 맞물려서 이 따뜻한 남서풍이 밀려오는 이른바 남고 북저형 기압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남서풍은 특히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올 때 더 뜨거워지는데 이 때문에 동해안 지역이 더 메마르고 더워지는 겁니다. 이 건조에 불이 나기 쉬운데 기압차로 인해 부는 바람도 초속 15m 이상 거셉니다.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나무나 풀이 건조해져서 불이 붙기 쉬워지고 한번 붙으면 그 확산 속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지금 기상도 예년과 다른 조건이 겹치면서 산불 예측이 어려워진 것도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기상청은 오늘부터 낮 시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 예보가 있는 27일과 28일에도 강풍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 결과가 오늘 오전에 나옵니다. 소추 사유와 변론 방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닿아 있어 파면 여부 못지않게 이 세부 결정 내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추 사유가 크게 5가지인데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건 12.3 계엄 관련 내란 공모 부분입니다. 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윤 대통령 내란 행위를 공모 또는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2.3 계엄의 이 불법성을 전제로 윤 대통령을 내란 행위 정점으로 지목한 셈입니다. 헌재가 이 부분을 판단하면서 12.3 계엄에 대한 실체적 평가를 내린다면 그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요. 기각 또는 각하하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오늘부터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운영하죠? 그렇습니다. 천막 농성을 넘어 아예 당 기지로서 천막 당사를 광화문에 차린다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도보 행진, 주말 집회, 단식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투쟁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오전 10시 30분에 현판식을 열고요. 매일 오전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라든지 원내대책회의 같은 공개회의를 이곳 천막탕 당사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정해 천막 당사는 2013년 김한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후 12년 만입니다. 천막 당사 운영 기한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를 향해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하는 셈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장 내일이라도 헌재는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가 18년 만에 대타협을 이뤄내기는 했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30, 40대 청년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어요. 네, 여야 30, 40대 의원 8명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구조개혁에는 젊은 세대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장철민, 전용기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뜻을 같이 했는데요. 현재 국회 평균 연령이 57세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수년 내 수급 대상이 될 정치인들이 자신 세대가 받을 돈을 인상하면서 보험료 인상 부담에는 젊은 세대에 떠넘겼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 특위는 13명인데 여당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0명까지 늘리고 여기에 30, 40대 의원을 절반 이상 배치하자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고 투입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예, 내년부터 최소 1년간 1조 원 규모라도 국고를 투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인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 청년 세대 그리고 태어날 미래 세대가 무엇을 담보로 국민연금을 내려 하겠느냐 지적했는데요. 여야 지도부는 연금특위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특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정격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영남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나흘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몹시 건조하겠는데요. 현재 영남과 강원 동해안 남부 산지, 일부 충북과 전북 무주, 제주도에는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바람도 순간적으로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출근길에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수도권과 충청 이남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밤에는 황사도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5월 중순의 늦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낮에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아 따뜻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19도, 대전 22도, 대구와 강릉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예씨입니다. 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이라 일찍부터 이동량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구리 쪽 강변북로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도 강동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50분 가까이나 지체 서행합니다. 공항 쪽 올림픽대로 지나시긴 더 어려운데요. 같은 구간 이동에 1시간이나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 장수 부근에 사고 정리됐지만요. 뒤로 소래터널부터 서운 분기점 쪽으로 긴 구간 지금도 혼잡하고요. 자유로를 중심으로도 출근 정체 시작됐습니다. 서울 쪽 경부고속도로는 수원 부근과 판교에서 반포 쪽 운행 가장 어렵습니다. 한편 수일째 진화 작업 중인 경북 의성 안평면의 산불로 현재 청주 영덕고속도로 의성 일대 지나시기는 산불 진화 연기와 아침 안개가 섞여 있어서 시야 확보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서의성 나들목에서 국도로 우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격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이뇨환 의원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산불이 좀 걱정입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우리 119 앰뷸런스 가지고 소방관들하고 일을 30년 전부터 해왔는데 심심한 마음속에 위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너무 그 산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저는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뭐 돌아가신 분 이상으로 애국자로 생각합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재민들한테도 잘 도와줘라. 그리고 하여튼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진화해라. 이런 메시지를 내셨던데 안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좀 이 얘기부터 여쭙겠습니다. 20일이죠?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네, 특별히 계엄 이후로 소통 특별히 한 건 없는데 그 수석실에서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 재판이 중요해도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그 본인들의 생명이 지금 단식하고 있는 분들이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우리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한 분 한 분 다 만나고 좀 중단 좀 하시라고, 필요하면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원래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앰뷸런스를 보내서 편하게 모시겠다고,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썩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하고 계신가요? 네, 또 갈 생각입니다. 한 번 더 가서, 이거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저는 그 국회의원이기 전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스러워요. 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정치적인 메시지는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제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삼권 분리에서는 이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는 공수처의 행동과 조사 범위도 있지만, 그래도 사법부가, 제가 존중하고 여러 번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들이 결정을 하면은 그게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간에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분들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계엄에 대해서는 좀 남다른 감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현장에 좀 계셨잖아요. 이번에 계엄 선포, 계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좀 어떠셨나요? 80년도에 아무래도 제가 뭐 광주에서 통역도 하고 또 뭐 뭐랄까요, 3년 동안 경찰이 뒤따라다니고, 근데 그때 계엄은 좀 다른 점은 투스타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탈취했고, 이번에는 이제 최고 통수권자가 계엄 선포를 했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쓱 그렇게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한 2달 방송에 안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나온 야당의 행동이 오히려 더 걱정스럽고, 그냥 야당이 거기서 계엄 선포했을 때 이게 지혜스럽지 못한 계엄을 했구만, 우리가 이걸 다 수습할게요, 이러면 사실 모두가 다 야당으로 아마 여론이 갔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과격하고 잔인하고, 그러니까 놀래서 아마 또 역풍이 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야당의 대응이, 그분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 제가 국회에서도 봤는데, 좀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여당에 있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거의 타협, 협치, 뭐 포용 이러신 분인데, 야당이 그런 사상을 많이 버린 것 같고, 오히려 강하게 독재 정권하고 싸워서 정권 교체를 했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좀 독단적으로 행동하니까 참 국가가 어떤 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의회 독재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는 있는데, 야당 안에 좋은 사람 많아요.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목소리 좀 낼 때가 됐어요. 제가 호소 오늘 드리는 것은 좀 우리 당 안에는 뭐 분열이 대단하죠. 그러나 오히려 이런 거이 건강한 거예요. 내분에서 싸움도 오고 뭐 이제 아름답지 않게 보일 때는 있지만, 야당에서도 좀 올바른 얘기, 한 사람이 결정을 그냥 뭐 무슨 이상한 종교처럼 따른 것보다는 그게 좋지 않을까,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실까요?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압박 때문에, 특히 이제 마지막에 예산을 다 잘라서 이제 국가를 운영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윤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이제 절차상 아마 미국, 카나다, 호주, 뭐 영국, 프랑스 같으면은 탄핵의 절차가 또 문제가 많아요. 사실 절차상 때문에도 이 각하나 뭐랄까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법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적 적법성이 조금 예, 좀 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 그런 점이 저는 내용은 둘째치고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법관들이 지금 많은 논쟁을 하고 있지 않나 그 안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걸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지금 그 공수처라는 기관에서 뭐 훨씬 자기네 주어진 범위를 벗어났고 방법도 뭐 영장을 쇼핑했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외국 그 민주주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허용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 한 말씀 드리자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이 참 매우 적절치 않았어요. 그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헌정의 공백을 빨리 좀 메워야 되니까 좀 신속하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파생이 됐다. 재판관들이 네. 그 또 자기 진보 성향 있는 재판관들이 좀 자기 의견도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아예 묵비권이 좋습니다. 삼권 분리에서는 재판관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왜 이런 결정했는지 이제 그거는 잘 풀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나 그 전 과정에서는 너무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네. 여야는 지금 최고조로 대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로 탄핵 결과를 승복하겠다고는 하지만 서로 못 믿고 있어요. 예. 인 의원님께서는 윤 대통령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우선은 그 지금은 이르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 당 지도부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강우에서도 비난받고 또 뭐랄까요 진보 성향 있는 사람들한테도 받는데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어떤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계획은 세울 수 있죠. 탄핵이 안 됐을 때 A, B 탄핵이 됐을 때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건 이제 내부적으로 조용히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공개적으로 그 우리 지도부가 참 전라도 말로 말하면 참 짜네 이렇게 너무너무 네. 공격을 받아요. 그 보수 지지층, 강성 지지층한테도 좀 예. 저기 비판을 받고 있고 또 당내 또 유지해 나가는 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죠. 또 야당에서 얼마나 또 공격을 받아요 지금. 그러면 대통령의 승복 선언은 좀 이른 것 같다. 자꾸 늦어지는 것은 아마 많은 열띤 그 내부에서 문을 잠가놓고 토론을 하는 거야 아닌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내용이 지금 최소한 언론에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은 지금은 적절치 않습니다. 사법부를 기다려야 됩니다. 또 같은 답입니다. 알겠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에 앞서 잡은 것 이건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당연히 각가죠. 5가지 죄목을 여기서 일일이 얘기를 못하지만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한테 문자도 보냈어요. 제발 탄핵하지 마라.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덕수 그분이 원래 노무현 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도 원래 문정권 분입니다. 그거를 그 한덕수 총리는 더구나 탄핵한다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적이요. 민주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적이 상대가 미국이에요. 상대가 북한입니다. 상대가 전 세계입니다. 이거를 다시 또 나는 민주당 사람들하고 좀 같이 우리가 머리 맞대고 늘 내가 얘기해요. 그분들한테. 외교 통일 분과위원인데요.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지금 트럼프 때문에 큰일 났다. 우리 이거를 대체하자.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우리 머리 맞대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자. 남북관계, 핵무기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자. 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그럴 여유가 없다. 제발 좀 그만하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용해져요. 그렇군요. 그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사유의 비상계엄 부분이 좀 연관돼 있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선거하고 좀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이고 그 민주당에 제가 한 총리는 탄핵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보고 내란 음모자라고 그러고 또 뭐 우리 가족까지 욕하고 거기 최고위원이 그 사람 이름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제가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제 전화기 없어요. 그런 태도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반사적으로 나는 또 한 번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국가가 걱정된다. 그 이유뿐이다. 내란 뭐 음모 난 모르는 용어예요. 그래서 용어를 모르겠다. 근데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그렇게 밀고 나간 것은 정신과에 제가 의사인데요. 정신과에 자기가 떳떳이 하지 못하면 이렇게 자기 문제점을 남한테 씌우는 게 좀 있어요. 그게 저는 이렇게 볼 때 의사로서 정신과학적으로도 매우 건강치 못해요.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2차 계엄의 우려도 있다. 막 이런 야권에서는 이런 우려도 합니다. 아이고 무슨 지금 뭐 법하고 정치는 되게 상식을 정도를 가야 되는데 아유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양쪽 다 결과가 어쨌든 간 제발 나라 사랑하고 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생각하고 우리 후세들 생각하고 또 하나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기적이에요. 6.25 이후로 이렇게 일어난 나라.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정치도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야죠. 너무 지금 어린애처럼 행동하는데 성숙한 모습을 좀 이 법치 국가라는 걸 좀 보여줄 때가 이제 왔어요. 네.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돼서 아니면 각하가 돼서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최우진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얘기로 받아들이십니까? 대통령께서 무슨 그냥 말을 뱉지는 않습니다. 제가 겪어본 바 진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야 없이 다 이렇게 뭐랄까요. 이 협상을 해서 어떤 더 성숙한 더 발전된 민주주의가 되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도 저도 65세 넘었는데 이제 후세들한테 조금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는 이런 마음이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협치를 좀 이루지 못한 건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뭐 많은 사람들 이야기는 이제 직업상 이제 이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단호하고 좀 강경하고 져주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좀 국민들은 좀 져주는 거 이런 비판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원칙이 이게 어려운 게 원칙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대통령께서 저보고 절대 국제를 발행하지 않겠다. 빚을 우리 자식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주지 않겠다. 이런 원칙은 멋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져주는 모습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뭐 그냥 허심탄회하게 미안하다. 이건 앞으로는 좀 이렇게 안 하겠다. 좀 잘하겠다. 이런 것도 동시에 또 필요하다고 균형이 있는 게 좀 필요하죠. 탄핵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 국면입니다. 국민의힘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저 자신은 들어가서 이제 의료 개혁을 하나 얘기하자면 엄청 많이 다퉜습니다. 대통령하고. 뭐 다투기보다 의견 충돌.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논쟁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뭐 근데 뭐 꽉 막혀 있다 이거 아니에요. 숫자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욱신각신했지만 다른 것은 그 근본적으로 그 필수 의학에 대해서의 개혁이 필요하고 길가에서 제가 앰뷸런스 만든 사람인데 앰뷸런스 한 대당 아마 레커차가 20대는 될 거예요. 사람을 물어가면 미안합니다 이런 막 표현해서 돈이 안 되는데 차를 가지고 가면 돈이 돼요. 한번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이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외상 수가도 올라가고
아이 받는 산부인과도 더 많은 건강보험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아무도 흉부외과, 비뇨기과 뭐 이런 과들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원 내에서 이게 조금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고 40년 동안 건강보험을 개혁을 안 했어요. 큰 개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의대 문제, 전공의 문제 제일 안타깝지만 그리고 전공의들이 의사들이 이제는 좀 돌아와야 돼요. 이제는 욕 먹습니다. 전 뭐 국민들 그 여론조사도 제가 좀 많이 봤는데 많이 이제 의사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우리 후배들 좀 돌아오세요. 의대생 복귀는 이번 주가 좀 분수령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정부와 대학의 그 무관용 원칙 좀 통하는 것 같긴 해요. 어떻습니까?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 돌아와서 이제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이제 충분히 보여줬고 또 그 자기 주장을 했으니까 이제는 전공이 또 의대생 다 돌아와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뭐 타협도 하고 협상도 하고 그보다 더 큰 건강 보험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의료 단체가 한 8단체 되는데 다 그 조금씩 생각이 달라요. 다 모아놓고 다 같이 발언권 주고 하나하나 이제 좀 손을 봐야 됩니다. 건강보험을.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현안을 해결하는 돌발구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신뢰가 서로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료계는 정부를 못 믿고 정부는 의료계의 행동을 좀 못 믿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 코로나를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3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그 타이밍이 그 갑자기 의료 개혁을 하겠다. 그 많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요. 건강보험은요. 의사와 간호사의 희생 때문에 지금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말 제 대학병원에서도 제 동료들 보면 불쌍할 정도로 환자를 많이 봐요. 그 시스템을 돌리려면 너무 많은 환자를 봐요. 그래서 이것도 고쳐나가야 되고 이제 양질의 의료 뭐 3시간을 기다려서 3분 봤다. 네. 이런 게 빨리 없어져야 돼요. 정치 현안으로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지속되리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면 어떤 행보를 해야 할까요? 같은 답을 자꾸 드리는데 죄송해요. 우리는 사법부 판단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거기에서 그렇게 정해진다면은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도부가 자세한 건 내가 모르지만 뭐 안 됐을 때 됐을 때 잘 계획을 세워서 이젠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IMF도 넘어갔고 극복했고 우리가 어려움을 지금 6.25를 포함해서 지금 일제강점기부터 위대한 민족이에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경제가 아주 안 좋아요. 민심이 제가 많이 듣고 다니는데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경제가 안 좋은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불안해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좀 민주당도 이제 그만 그렇게 과격하게 나가는 거 그만하고 협치 돌아와서 우리하고 협상도 하고 협상 지금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8개월이 있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더 불안하고 더 힘들고 더 싸움 나고 더 시끄럽고 문 닫아놓고는 싸웁시다. 근데 바깥으로는 우리가 협상을 해서 차기 안을 가지고 같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왔을 때 차기 지도자로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랄까요? 그냥 부드럽게 말씀드릴게요. 새 얼굴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저는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정세균 총리도 엄청 존경하고 거기 뭐 좋은 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연세는 많은데 하나갑 씨하고 엄청 친하고 제가 원로들하고 근데 그분들도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얼굴들 그런 얼굴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로 가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뇨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한국 근현대 미술사학자 조은정입니다. 광복은 모든 국민의 기쁨이었던 것처럼 미술인들에게도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탈에 의해서 우리 환경이 망가져 있다고 생각해서 당시 미술인들의 기록을 보면 3일 밤낮을 잠을 자지 않고 환경미화를 하고 다녔다고 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전통을 가진 민족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미술은 국가의 힘과 함께합니다. 국가가 힘이 넘쳐날 때는 미술도 세계적인 것이 되지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우리 미술인들도 뛰어난 세계적 미술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굳이 타인의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지만 광복 80년 이후 우리 국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창조성입니다. 우리의 창조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그려나갈 것인가. 지금 눈앞에 있는 얄팍한 성공보다는 보다 가치 있는 세계를 향하는 미술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격보다 가치를 말하는 것이 바로 미술이기 때문입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 등 영남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사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청 이남 지역에는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경계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과 강원 동해안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겠고요.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에 화기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 지역에서는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 쓰레기 태우기 등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지만 5mm 안팎으로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부족하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어제는 낮 동안 5월 중순의 늦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따뜻하겠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낮 기온 서울 19도, 대전 22도, 대구와 강릉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치권 경랑의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는데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김성태 원내대표. 아무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 그 심판보다 이제 한덕수 심판이 먼저 나오니까 뭐 정치권에서 또 많은 또 전문가들 또 분석도 뭐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이 두 사건 모두가 이제 겸전 이제 국무회의와 관련된 쟁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총리 사건 이 결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심판 결과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늠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헌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이제 판단하지 않고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을 저는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재의 패를 갖다가 올 한덕수 총리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그 가늠자가 될 패를 미리 좀 이렇게 간을 보게 해줄 건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총리의 이런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막 한 총리 탄핵 자체를 갖다가 지금 원래 뭐 5가지 요건 자체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하는 내용들이 보면은 이걸 뭐 국무총리직을 파면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고 있는 사람을 파면할 정도로 그렇게 중하게 보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기각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제 대체로 탄핵의 이유가 내란 가담과 동조 여부인데 이거는 국회 소추인단이 그걸 확보하지 못했어요. 증거를 검찰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검찰에서 주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수사기관에서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소추인단이 헌재에 제출을 못했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거부권 남발 등과 관련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법하지 않은 걸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건 권한 내에 있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상설 특검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인데 네. 중요한 것은 그 한덕수 총 그 권한대행이 그 변론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임명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절차적으로 검토하고 숙고의 과정이었는데 이제 탄핵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그때 이 국무회의로 넘어와서 임명하지 않는 시간 자체가 제가 보기에 한 3, 4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2, 3일인가 밖에 안 돼서 네.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하기에 시간이 짧았다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헌법재판소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만장일치 결론 이전에 탄핵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소 위법적인 측면은 있지만 파면할 정도의 중대성까지는 판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문 사항에서 상당히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부분에 또 정족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족수 문제를 헌재에서 이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만약에 판단을 해버리면 이 본안의 내용을 하나 심리하지 않고 그냥 각하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또 많은 법률 전문가들도 이 각하에 대한 또 입장이 대체로 많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하신 말씀처럼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직 자체를 가지고 파면을 당하는 어떤 그런 뭐 민주당 입장에서 판단할 때 그런 행위를 범한 게 아니거든요. 5가지 그 탄핵 소추 의회 내용들 다 전부 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 직무로서 이렇게 행한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탄핵 소추 의결 요건을
갖춘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 측면이라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가름하는 200석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그 부분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사무처 뭐 그냥 유권 해석 판단을 가지고 자신이 판단을 해버렸어요. 즉 장관의 뭐 장관직에 한해서 가반으로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는 상당히 그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 요 부분의 사례가 계속 앞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참에 헌재 이제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평에서 어떤 내용이지 뭐 다 논의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각하될 요인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표 대표님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미국하고 한국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릴게요. 영화 혹시 그거 보셨어요? 데지네이트 서바이버라고 지정 생존자. 우리나라에서 영화 이제 드라마도 만들고 한국도 만들었죠. 그걸 동일하게 내용으로. 미국하고 한국의 이 대통령의 그 거리시, 그 유고나 거리시의 그게 다릅니다. 미국은요 승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통령 또는 거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일 말단의 승계가 뒤에 후순위에 있는 장관이 아예 그 남은 임기를 승계하게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재보궐선거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한국은 바로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한국은 미국 같은 경우는 권한부터 자격까지 다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권한만 대행하는 거지. 그래서 권한 대행이죠. 동일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게 아니에요. 헌법적으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그냥 총리인 겁니다.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만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헌법적이든 법률적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탄핵의 요건은 왜냐하면 권한만 대행된 거지 자격은 국무총리지 대통령은 아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151석이 맞다 이렇게 보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설사 이 문제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국회에서의 어떤 절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가 이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예를 들면 이제 소수당 주로 과거엔 야당이었죠. 소수당이 법원이나 또는 헌법재판소를 갔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그 국회 내 절차는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한다고 해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는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에 대해 도리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국회가 입법부가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법부나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헌재의 입장이 지금 조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먼저 하게 된 배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저는 국정 안정, 국정 혼란을 최소화시키는 측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뭐 이번 주가 될지 또 다음 주가 될지 언제 모르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사안이지만은 지금 이제 특히 이 애교는 국가 간의 해결의 도구입니다. 이 국가 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이 이제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는 게 국제 관계예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통 취임하고 6개월 이내에 판단하는 그 각 국가들 간의 그 애교 정책 이런 분들이 그때 다 결정지으면은 그냥 그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쭉 그대로 이어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정권 초기 6개월에 각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애교를 펼쳐야 될 건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정 혼란과 국정 공조에 대한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우리가 상호 존중을 이야기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상호 존중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리더십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안정된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지난번 미국 에너지부가 민간 국가를 또 한국을 집어넣고 이게 정상적으로 뭐 애교가 리더십이 또 정착돼 있고 뭐 그런다면은 이런 부분도 상호 간에 그래도 웬만큼 논의라도 하고 우리 미국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한국을 민간 국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양해를 구하더라도 구했겠죠. 그런데 그 혼란 시기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미 전문가이고 또 통상교섭 본부장으로서 가장 대미 외교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국정 안정,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판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결정문 하나 쓰는 것도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헌결 없는 결정문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이나 절차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가지고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큰 변곡점까지 맞이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헌재가 제대로 된 심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헌재 차원에서 시간을 좀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신중을 기하는 그런 심판 선고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를 저는 먼저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표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네.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좀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그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에 따르는 국민적 국가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좀 장기화되면서 그 헌법재판소의 그 평결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네. 정치적 어떤 대립, 갈등 심화가 좀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빨리 하는 게 더 좋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다만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그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최대한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네. 또 다른 원칙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고 평결 과정의 어떤 판단할 그 재판 그 최종적인 선고의 이 원고가 깔끔하고 그 어떤 그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그 권한대행에 대한 지금 이 기각 그 판단 여부,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 이게 워낙 사건 자체가 단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뭐 특별히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이렇게 조목조목 그 본안에 대해서 네네,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변론도 이래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빨리 났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발표하는 게 그래도 국정에 1인자도 없는데 2인자를 빨리 채워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고 다만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는 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뭐 마치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크게 뭐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직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독주를 막기는 힘들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냐 경제부총리냐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독주를 막기에는. 그리고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 에 관심이 있는 거지. 어차피 탄핵이 안 되면 윤 대통령이 복귀할 거고 탄핵이 되면 60일 이내에 다른 그 대선을 통해서 다른 대통령이 오는데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뭘 협의할 이유도 그다음에 그럴 필요성도 거의 없는 거죠. 최상목 대행 체제와 한덕수 대행 체제 크게 다를 게 없을 거다. 이제 외교적인 측면, 특히 대미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시 한교안 총리가 대행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대미 외교였어요. 본인이 직접 이제 날라도 가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 정부가 그럼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렇게 정국의 안정을 가져가는데 그동안 이제 미국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큰 변화라든지 또 그런 측면에서도 한국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의 정치적 그런 우려스킨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이 견고하게 안전하게 한국이 조기 대선 정국을 통해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확보하는 그런 관점에서 국제적 어떤 그런 중심에 딱 서 있는 그 부분의 일정 부분 역할 저는 그런 걸 얘기하고 이게 최상목 대대행 체제하고 총리가 또 그런 대행하는 부분하고 외국에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또 최상목 대대행까지도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탄핵 소추 의결까지 해서 그게 최종 또 다시 뭐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야말로 기네스북에 한국은 뭐 3년 만에 그냥 탄핵을 갖다 30번이나 국회에서 하는 그런 뭐 이 정치적 흑역사를 갖다가 전 세계 정치 교과서에 이거는 사례로도 아마 기네스북에 등록되고 그런 사례도 등록 그런 행위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홍표원님. 국제사회가 굉장히 냉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국무총리하고 부총리가 격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외국에서는 별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대통령도 아니고 권한대행이고 그리고 권한대행의 기간이 미국처럼 아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한이 승계돼 가지고 대통령직을 쭉 하는 사람이면 또 다른데 이것은 임시로 기껏해야 한 5, 60일 하고 많은 사람인데 더군다나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IMF 위기 당시에 97년도 위기 왔을 때 그때 사실 IMF 위기에 뒤에는 미국이 있었다는 걸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IMF 총재 깡드슈 총재가 뭘 요구했습니까? 차기 대선 후보에 동의서를 요구했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도 현직 대통령은 필요 없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유력한 이해창 총재 그 당시 후보 한나라당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 그 각서를 요청했어요. 굴욕적이었지만 그거 각서를 제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이 그런 그 국제사회가 그런데 뭐 그 권한대행이 누가 됐다 이거는 저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미국 정부에는 안중에도 없는지요. 지금 김성태 대표님이 잠시 얘기를 했지만 홍표 대표님도 전주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했는데 야 5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자정까지 넘어가는 의총에서도 경론도 있었고 내부에서 찬반이 엇갈려서 결국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형태로 갔고 뭐 일부 뭐 언론에서는 보도되는 저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도 다소 이 문제에선 좀 더 신중한 자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뭐 결국 이제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익이 있느냐 뭐 또 그 너무 탄핵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 비판도 있고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그냥 넘어가기 되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뭐 입법사항에 대한 거부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그 국회 권한 침해라고 했는데 지금 3주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중간에라도 입장을 밝혔어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현재 어떤 그 판단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보니 지금 도리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 판결이 더 늦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종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 종료 이후에 바로 임명하겠다든지. 그런 입장이 좀 필요했었다. 그렇게라도 해야 그 명분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마치 이거는 내가 임명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덕수 총장은 다르게 이거는 가면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왜냐하면 헌재가 임명하라고 잘못됐다고 했는데 안 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뭐 위법은 있지만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헌재의 모든 판단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그 해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판단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봅니다. 김성태 대표님, 네.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은 좀 월요일 아침부터 약간 가다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왜 문제입니까? 약물과 술에 중독된 상태의 이 사회적 해악이라는 것은 얼마나 평범한 국민 생활이라든지 어떤 자유와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회사, 단체, 사회에 엄청난 폐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중독이 위험하다는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렇듯이 이 탄핵 남발 이것도 하나의 민주당이 그냥 야당이 제1당이 되고 많은 의석을 가지면은 저렇게 이제 행정부를 정상적인 어떤 견제 수단을 넘어서 가지고 국회 입법 기능이라는 게 그냥 탄핵 남발 행위를 통해서 이게 그냥
국정 혼란과 또 이제 입법부 간의 그런 대충들로서 국민적 불행을 야기시키는 그런 본질적 문제로 이게 탄핵이 이제 거론되면은 이거는 국민들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헌재에서 결정까지 내린 이제 40의 헌재 재판관 내정자에 대해서 임명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 사유는 이제 명확하게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사안들은 되지 않아요. 그거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이 한덕수 총리 이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다시 한덕수 총리가 총리직으로 복귀하고 대통령 그런 대행을 한다면은 그런 상태에서까지도 이 최상목 대행을 갖다가 또 탄핵을 갖다가 바로 갈 수 있겠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뭐 혼란을 가지고 국민들을 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꾸 정치가 너무 우습게 뭐 볼썽사나운 모습만 계속된다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불행이에요. 저는 국가의 국격이나 품격하고도 또 연관지어지는 겁니다. 제가 저도 김성태 대표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치가 실종되니까 이런 상황이 남발하게 되는 건데요. 네. 과거에 이제 정부 여당은 야당이나 국민 여론이 나쁘면 예를 들면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일부 수용을 합니다. 다는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면 10건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 그중에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수용을 하는 거고요. 또 국민 여론이 들끓으면 국민 여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바꿀 수 없잖아요. 임기가 보장돼 있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대신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나 그 해병대 장병 그 사망 사건 등등이 일어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이 저는 참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윤 대통령 때 뭐냐면 아니 위법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위법한 게 없으면 잡혀가죠. 위법사항이 있으면. 위법사항 이전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하는 게 그동안의 그 일종의 정치권에서의 관행이에요. 뭐 정치인들이 저희들 국회의원들도 당직 맡거나 뭐 할 때 꼭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당을 위해서 좀 그 당에 좀 도움이 되거나 국민적 여론이 들끓을 때 그런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판단들을 조금은 좀 하고 그렇게 해야 정치가 복원되는 거죠. 법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따지면 법에 문제 있으면 검찰을 수사기관에 잡혀가서 조사받고 기소되는 게 맞는 거고 그 이전에 스스로 사퇴하거나 사임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좀 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한 뒤에 탄핵안 발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경제부총리로 오는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문제는 좀 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오늘 변수는 아직 이제 본회의는 좀 뒤에 있고 먼저 오늘 한덕수 그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제 이후에 정책 상황 등등을 감안하면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주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본회의를 바로 또 붙여서 열어줘야 되거든요. 72시간 내에 그 탄핵안이 표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이거든요. 그러면은 국회의장이 그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듣기에는 국회의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탄핵안 처리에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한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권한대행이었을 때에 지금 항목하고 해서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제 경제부총리로 복귀가 돼버리면은 네. 만일 기각 상황을 가정해서요. 오늘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으로 이제 복귀가 돼버리면은 대통령 직무 대행 상태에서의 행한 행위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탄핵 사유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부총리 즉 장관으로 다시 원직을 복귀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대통령직 때 행한 그
원인 사유가 소멸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태로 장관직으로 복귀한 사람한테 네 그냥 대통령 직무대행실에 이렇게 왜 마은액 재판관 임명하지 않았어? 그건 잘못이야. 이거는 이거대로 당신이 헌재에서 앞으로 탄핵이 돼야 돼. 이렇게 민주당이 정치적인 결정을 할까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헌재 자체도 그냥 이게 뭐 행령을 정하고 뭐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한 그 내용은 이 사람의 직을 파면한다는 징계거든요. 징계 요구인데 그게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건데 그 국회 탄핵 소추 의결도 이거는 정치행위란 말입니다. 그 정치행위를 그 직을 쉽게 말하면 물러나 있는 사람에게 다시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궁금해졌던 겁니다. 예. 이거 월요일을 좀 지켜보고 예. 예를 들면 충분히 탄핵안을 발의해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미리 했을까 해서 아까 여쭤봤던 건데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헌재만이 알고 있겠지만 늦어도 언제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것이다. 좀 이런 바람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누구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겠죠. 그걸 넘기진 않을 건데 아까도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자꾸 확대되고 그다음에 그 국가적 손실, 국민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재가 정확하고 공정한 것도 필요하지만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당초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2월 말 3월 초 얘기했는데 저는 3월 중하순 정도는 처음부터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늦어져서 당장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금요일 아니면은 다음 주로 넘어갈 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날짜의 이런 네. 그 가변성을 본다면 그래서 금요일 날 할지 어떨지 이것도 지금 어떤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저는 이번 주 중에는 그 입장은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기일을 정하지 못한다면 언제쯤 하고 지금 헌재 사항이 어느 정도의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 뭐 어떤 걸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단계고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는 한 번은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진행 상황에 대한 그리고 그 기일이 어느 정도쯤 예상된다는 거에 대해서 언론 브리핑을 한번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네. 네,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저도 대표님 그런 말씀을 예. 3부에서 좀 그렇게 들어보도록 하시죠. 하겠습니다. 네, 전격기사 2부 여기서 잠시 마치고요. 3부에서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에 대한 질문인데요. 김성태 대표님.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가지 뭐 탄핵 소추 내용 중에 뭐 의결 정서수 뭐 이런 거는 다 아까 앞에서 논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의 사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한덕수 총리가 당시 공모했거나 아니면 묵인 방조를 통한 그 정도를 가지고 이게 탄핵 사유다 이렇게 이제 민당 입장에서는 판단을 한 거거든요.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그러면 현재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심판 그 결정문을 작성할 때 12월 3일 한덕수 총리가 과연 묵인 방조 내지는 함께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려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하고 유연했는지 그리고 유연적이고 위법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판결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 판결의 결론을 이제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총리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제 정인으로 출석해가지고 분명히 국무회의 과정에서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뭐 반대했고 여러 가지 입장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했기 때문에 그런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 위헌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자신은 이제 반대했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현재 입장에서는 내란을 묵인 내지는 방조가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만일 헌재가 현재 결정문에서 이 선고 결정문에서 이게 담아내고 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심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머지 않아서 이제 저는 날짜가 선고 기일이 잡힐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헌재가 이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했는지 이런 한덕수 총리가 이제 이런 동조 묵인 방조 정도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판단한 그런 결정문의 내용이 담긴다면은 뭐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판결문을 잘 봐야 된다. 오늘 그거 보면 대략 감을 좀 잡을 수가 있는데 만일 거기서 뭐 뚜렷지 않다면은 이게 헌재 내부가 아직까지 뭐 사실관계 정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팽이는 꿈도 못 꾸고 만일 팽이 단계 갔더라도 이게 뭐 판결까지 가려면은 이 다양한 뭐 절차적 헌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로 가지고 이 하나로 지금 묶어가기는 어렵구나. 선고 시기도 판결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민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 불안감이 좀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의원님들 개개인의 이제 뭐 심리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한 어떤 그것이 뭐 잘못될 거다, 기각이나 각하될 거다 이런 불안감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 인용 가능성, 만장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믿음 같은 것은 좀 확고하게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더 큰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헌재 판단이 지금 지연되면서 그 국가적 분열이나 국민적 어떤 갈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국회도 그렇고 다음에 그 누가 어떤 정부가 들었든 간에 다음 정부에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 내 어떤 이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났었잖아요. 3월 초에. 그 이후에
그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층에서 불안감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도리어 그쪽에서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지층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지층들의 불안감을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도리어 이제 그럼 민주당은 뭐 하냐 이런 불만으로도 이제 쏟아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광장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고 또 광화문에 지금 천막 당사까지 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그 국민의힘에서는 기각 각하 가능성 좀 높아지는 분위기인가요? 뭐 실질적으로 제가 한 보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정가운 목사 뭐 집회라든지 또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의 뭐 연단에 오른 국민의힘 몇몇 뭐 정치 인사들의 그런 입장과 대다수의 의원들의 입장은 좀 뭐 차이가 있다 이런 분위기가 일부 읽을 수는 있었지만은 요 근래는 제가 볼 때는 특히 각하 이 분위기가 상당수 이제 확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 자체가 이제 지연되고 있으니까 가장 지금 현재 조급하고 하급한 건 민주당이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는 조급하고 하급한 그 내용이 발상 불안에서 이제 비롯된 거거든요. 본인은 이제 사법 리스크 초시계는 착각착각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대법의 공직선거법 판결 그 원칙은 633 원칙인데 그러면 이번 3월 26일 날 수요일 날 이제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 나오면은 그럼 2달 후에는 그럼 대법에서도 말 유죄가 될 그대로 1심과 별반 차이가 없을 때 물론 경우를 해당합니다만은 말 대법도 그럼 2달 이후에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게 이제 헌재 심판 자체가 이렇게 지연되고 나면은 잘못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1심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징역형의 뭐 행령이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은 민주당은 그러면 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뜻대로 바란 대로 뭐 탄핵이 인용되어져 가지고 조기 대선에 어떤 판이 열렸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법에서 그런 것, 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대법이 그러면은 이 대법의 공직선거법 633 원칙에서 3개월 이내에 그럼 선고해야 되는 부분을 이걸 갖다 대선 끝날 때까지 마냥 늦춰야 되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1분 1초가 지금 시간이 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 이제 민주당은 이제 천막 당사를 운영해서 본인들이 탄핵 소추를 갖다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의결을 한 사람이 느긋하게 헌재가 좀 제대로 된 수기의 수기를 통해 가지고 정말 신중한 판단이 그리고 결정문에서도 하나의 흠결 없는 그런 결정문을 통해 가지고 역사에 길이 남는 그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사회적 혼란과 심판 이후의 갈등 그런 대립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건데 그 시간 가지지 말고 계속 지금 이제 빨리 조기 심판해라. 심판 헌재에서 지금 판단 안 하고 있으니까 광화문에 이제 천막 당사 이제 쳐가지고 계속 헌재를 압박하는 이런 정책에는 고도의 이제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불안에서 비롯된 그런 마지막 이제 어찌 보면은 뭐 민주당의 최악의 지금 어떤 선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홍표 대표님 뭐 표현하실 내용 있어요? 뭐 갑자기 또 이재명 대표 얘기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재명 대표 얘기로 좀 가게 될 것 같네요. 네. 26일 날 지금 2심 재판이 있는데 뭐 이 대표의 마음속에야 뭐 당연히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빨리 나오고 대선이 빨리 치러지면 좋겠죠. 그거를 뭐 부인할 이유는 없다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다고 뭐 너무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뭐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쳤다 이런 거는 너무 이제 확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민주당 내에서 그 내일 모레 있을 2심 재판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심에서 워낙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도 이게 그 100만 원 이하나 무죄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우려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도리어 이제 변호인단이나 또는 법조 출신 의원들 입장에서는 괜찮다. 2심에서는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개 이 얘기를 보면 일단은 이 지금 다퉈지는 항목이 한 3건인데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는 지난 1심에서도 무죄로 네. 나왔어요. 그건 인지의 문제였기 네.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유죄 판결 받은 게 그 사진을 조작해서 골프 친 것처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사실은 이게 조금 그 뉘앙스가 사진이 약간 조작된 건 맞죠. 한 10명 가까이 찍은 사진에 4명만 딱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거 무슨 골프 직후에 골프 찍은 장에서 찍은 사진처럼 했다라는 거는 이 잘 모른다라는 걸 강조한 건데 골프를 친 거를 허위로 얘기했다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핵심은 골프를 쳤냐 안 쳤냐가 아니라 김문기 씨를 잘 아냐 모르느냐가 핵심이었던 그 사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과하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냐는 건데 네.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표현이 좀 과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하나 다른 거는 다른 사건 백현동과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는 어쨌든 성남시에 대한 로비가 잘 작동을 해서 4단계 종상이 이루어졌다고 이미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은 맞는데 저는 이거는 법리 논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정조사 자리에서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허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따른 법에 의해서 기소되고 그 증언 위증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직선거법으로 간 거는 저는 법리적 의혹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원내대표 하셨으니까 알지만 국회에서 그 청문회나 또는 국정감사에서 그 허위로 얘기하면 국회 증언감정에 따른 법에 따라서 위증죄로 고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직선거법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기소 단계에서 검찰의 법리가 잘못된 것 같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2심에서는 1심과는 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좀 지적해 주셨는데 김성태 대표님 이게 1심과 같은 형량 그런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민주당 내 플랜 B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지금 양당 체제로 올해가 현재 대한민국 강복 80주년이고 헌적 76년째인데 예? 대한민국 지금 현재 양당 체제로 깊게 뿌리는 그 민주당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대법 판결을 목전에 두고 1심과 2심과 별반 차이가 없어가지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그런 한마디로 대상을 지금 이제 민주당의 절대적 지지가 일정 부분 민주당 지지에서는 그 공그릇처럼 이렇게 불변이라 하더라도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후보를 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적으로 많은 정치적 그 고민과 갈등의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부터 이 박찬대 원내대표와 산업타입이 돼가지고 가물에 이렇게 천막 당사를 치는 것은 지금 현재 가물에 천막 당사를 왜 칩니까? 경남 산청이나 또 경북 어상 울주 이런 산불 현장 거기에 민주당이 지금 천막을 치고 그런 산불 진화를 위하고 또 산불 피해를 입은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이렇게 소방 화재를 위해서 산불 진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분들 격려 위로하면서 지원하는 게 더 우선이지 무슨 가물에서 지금 천막 당사 쳐가지고 그 헌재가 당연히 헌재적인 차원에서 사실관계 심리가 판단이 이루어지고 팽의가 되고 그런 판결로 그런 선고 심판이 이루어질 건데 그걸 못 찾고 그냥 헌재 보고 왜 금주내에 이렇게 압박을 해라고 선고해라고 압박합니까? 그거는 대단히 헌재의 이런 정치적 헌법적 이런 독립을 갖다 침해하는 아주 심대한 행위예요. 대표님 잘 아시죠? 예. 이 당내 영향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만약에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요동을 칠까 이런 부분이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물론 1심이 어떻게 2심이 어떻게 되느냐 관건이지만 만약에 이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심이 1심과 유사하게 피선거권 유지가 어려운 형이 나왔을 때 가장 큰 관건은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인 것 같아요. 여론의 향배. 예, 여론의 향배. 왜 그러냐면
뭐 물리적으로 저는 그 만약에 그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을 인용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3심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다만 어쨌든 2심 판결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러면 과연 이게 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일정하게 여론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여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라는 분한테 뭔가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 지지율에 약간의 뭐 영향을 받았겠지만 큰 변동이 없다고 치면은 저는 그 민주당에서 그 차기 대선 후보로 선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현재 당내 기반은 확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율이 어떤 형태로 수렴될 거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전격 시사 이어갑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지난해 1000만 관중 시대를 연 프로야구 개막전부터 남다르더라고요. 네, 뭐 이제 요즘은 매진이 안 되면 뭐 안 되는 경기 같이 돼버렸어요. 뭐 개막전 토요일도 그랬고요. 또 어제도 매진이 되는 바람에 이틀 연속 처음 매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뭐 21만 9,900명이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뭐 한 경기 10만, 그러니까 하루씩 10만 명이 넘으면 이러다 한 130만, 140만 간다는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광주를 포함해서 뭐 서울 여기 5개 경기장에서 벌어졌는데 사실 이번 개막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기아, 삼성, LG 그리고 이제 뭐 두산과 한화 이렇게 5강을 형성할 것이다. 근데 뭐 첫 경기부터 사실 뭐 만만치 않은 경기력들을 보여줘서 이거 예측 다 빗나가지 않겠냐. 사실 그 토요일 개막전 하는데 가장 노심초사했을 것들 아마 그 해설위원들하고 기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전망을 미리 했거든요. 특히 이제 KBS가 중계한 LG하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호각세라서 3대3이 나왔습니다. 해설위원 1대1, 기자 4명도 2대2. 그래서 야 이거 재밌겠는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LG가 너무 달리는 거예요. LG가 너무 달리고 사실 롯데 팬들 같은 경우에 실망하셨을 텐데 사실 롯데가 봄대라고 해서 봄에는 좀 힘을 주거든요. 그리고 좀 차근차근히 안정돼가는 부분인데 뭔가 조금 말린 듯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두 경기에 22실점을 하고 경기를 내줬어요. 근데 좀 원래 롯데에 대한 애증이 꽉 찬 게 롯데 팬들이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이제 기대가 되고요. 사실 예측한 대로 보면 삼성과 LG는 그대로 잘 끌어간 모습이고 한화가 의외로 좀 굉장히 생각보다 강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첫 경기 역전도 하고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비록 뭐 연장전 같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끈끈한 승부 보여줬고요. 근데 좀 기아는 조금 아쉬운 경기를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타자는 홈런포를 막 이틀 연속 친 문보경, 하나 노시환 선수가 좀 달려가는 모습이고요. 투수는 SSG의 김광현 선수가 나 아직 건재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좀 뭐랄까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줬고 기량을 보여줘서 올해도 사실 지금 홈런이 많이 나긴 했지만 투수를 공략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모습이고 신인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화 정우주 선수도 1이닝을 잘 막아서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 정말 이런 선수들까지 계속 성장해 준다면 한 몇 년은 더 이런 열기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시즌 MVP죠. 김도영이 개막전 부상으로 이탈했어요. 부상 심각한가요? 지금 뭐 발표한 것으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보여요. 근데 한 2주 뒤에 상태를 보고 복귀 시점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밀 검사를 했는데 왼쪽 허벅지 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햄스트링이라는 곳에 약간 좀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단계는 뭐 우리가 3단계로 분류할 때 1단계입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관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아무래도 그 우승팀 기아 입장에서는 작년에 뭐 홈런 40개씩 쳐준 이런 선수가 있으면 좀 올해도 사실 40개 정도 쳐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개막전 전에 본인의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뭔가 순간 잠깐 밸런스가 무너진 것 같아요. 경기 직후에는 뭐 본인 잘못이다. SNS에 부상은 완전히 나의 잘못이고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경기 만에 사라져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 곧 돌아와서 기량을 펼치겠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죠. 팬들에 대해 한편으로는 팬들하고 밀당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축구대표팀도 좀 부상 충격이 있네요. 지난 20일 오만전에서 부상당한 이강인 등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뭐 이강인 선수, 백승호, 정승현 선수를 결국 소집 해제시켰습니다. 소속팀에도 중요하고 대표팀에도 중요한 선수니까 네. 더 부상을 당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몸 관리하라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뭐 개막 사실 그 경기가 있기 전부터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또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했던 이강인 선수가 빠지면서 공수에 굉장한 큰 공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되게 좀 웃지 못할 사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21세기 들여서 한국 운동장에서 선수 간 충돌이 아니라 잔디 때문에 선수가 부상을 입었다. 이것도 안타까운 그렇죠. 일이고요. 네. 또 홍명보 감독 지휘봉을 잡을 때부터 위기였습니다. 이분은 위기를 달고 사시는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스토리로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축구가 한 단계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건 이젠 비기기만 해도 위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경기 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되게 되면 뭐 그야말로 뭐 김민재도 빠지고 이강인도 빠지고 그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의 부담이 여전히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를 잘 조율해야 되고요. 선수들이 이탈했고 그 상황을 잘 메워가면서 또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전술적으로 잘 이끌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잘 해낼까도 저것이고 한편으로는 지금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 어차피 대체 선수를 뽑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리려고 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기이지만 어떤 선수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일 경기 잘 지켜보시면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때 스타가 탄생하는 거죠, 뭐. 네. 네. 근데 하필 다음 상대가 요르단입니다. 지난해는 아시안컵 그리고 올해는 월드컵 예선에서 꼭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네요. 네, 이상하게 요르단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크게 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걱정이 안 됐었는데 아시안컵 이후에 약간 좀 뭐랄까 경계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비조 순위를 보게 되면 한국이 4승 3무 승점 15점으로 1위고요. 네. 요르단이 3승 3무 1패 승점 12점으로 2위. 이라크도 3승 3무 1패 그래서 역시 승점 12점입니다. 이 경기를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지게 된다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놓일 수가 있어요. 요르단이 이기면 승점 15점이 되고요. 그 다음 날 이라크가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요즘 거의 다 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게 되면 세 팀이 승점 15점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조 1, 2위가 직행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오만전을 이겼다면 2위는 거의 뭐 따놓은 당상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지금 상황에선 조금 위기의 상황이 있고요. 한편으로 좀 무서운 게 이제 무사 알타말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스타드 렌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지난 경기 2대0으로 질 때는 부상으로 못 뛰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저희한테 이제 일격을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겹치는 자리가 이제 저기 그 이태석 선수 이을용 선수의 아들인 그 이태석 선수와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이태석 선수가 잘 막아주고 또 우리 아무래도 지금은 뭐 손흥민 선수라든가 황희찬 선수가 이때는 좀 한번 해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해준다고 한다면 이 결정적인 순간을 한마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피뛰기 우상혁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에서 3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많은 팬들이 메달 한번 따는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수가 약간 체중을 좀 줄이면서 몸을 좀 가볍게 만들려고 체중을 좀 줄이면서 경고 7위에 그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절치부심에서 지금 그 실내 선수권 대회 나가선 3번 연속 우승입니다. 3년 만에 우승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228을 넘었을 때만 해도 경쟁자가 5명. 같이 경쟁하는 선수 5명이었는데 2m 31을 1차 시기에 성공하면서 너무나 가볍게 다른 선수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구미에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있고요. 또 이제 9월 되면 도쿄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이때 한번 다시 부상해서 28년 LA 올림픽을 다시 한번 겨냥해봤으면 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여성 IOC 위원장이 탄생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체육장관 출신이고요. 수영 선수였던 그 커스티 코벤트리라는 그 IOC 위원이 이번에 그 첫 여성이자 첫 아프리카 출신의 위원장이 됐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이 선수의 경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그때만 해도 박태환 선수가 한참 수영의 전성기였었기 때문에 모든 경기를 봤었고 커스티 코벤트리라는 선수는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 왜냐하면 짐바브웨라는 선수단이 작잖아요. 그 소규모 속에서 헤쳐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대단한 선수다 이렇게 썼는데 선수 IOC 위원이 됐고 이제 IOC 위원장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번엔 유럽에 워낙 표심이 높기 때문에 유럽 3파전에 끼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의 아들 사마란치 주니어도 직접 나왔었기 때문에 또 세바스찬 코라고 해서 세계 육상 경기 연맹, 그러니까 가장 많은 메달이 걸린 그 위원장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승부고 어떻게 보면 조금 곁다리인가 아닌가 싶었는데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위원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2036년에 전북을 포함한 도시에서 올림픽 개최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분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그리고 이분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올림픽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 전격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